FAT 1급 2019년 제5차 37회 필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와 암기가 될 것입니다. 1번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가.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나.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회계 정보를 미래 재무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라.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입니다. 예측가치란 미래의 재무정보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하고, 피드백가치란 당초 예측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하고, 적시성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습니다. 표현의 충실성이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를 말하고, 검증 가능성이란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말하고, 중립성이란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이 아닌 편의 없이 중립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층 관계에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이 좋으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좋으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번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대손을 예상하는 겁니다. 대손을 예상한다는 것은 회수 불능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 예측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적시성입니다. 적시성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회계 정보를 미래 재무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목적 적합성이 높으면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신뢰성이 높으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집니다. 서로 상충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를 미래 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된다는 맞지 않습니다.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와 나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한다. 이것은 순액주의입니다. 그러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면 안 됩니다. 총액주의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주의. 그래서 순액주의가 아니고 총액주의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에 있다. 종업원에 있지 않고 경영진에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표시한다. 통합하여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틀렸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자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 단기 순 매입액 40만원, 기말상품 재고액 5만원, 매출 총이익률 20%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원가 공식은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40만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5만원 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45만원입니다. 매출원가는 45만원.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20%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을 산출하면 되겠죠. 매출액을 X라고 놓고 X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은 0.2입니다. 해서 나온 매출 원가가 여기 45만원입니다. 그럼 매출액 X는 45만원 나누기 0.8이 됩니다. 0.8 하게 되면 56만 2,500원이 나옵니다. 매출액은 56만 2,500원이고 매출 원가는 45만원입니다. 그래서 56만 2,500원에서 여기 있는 45만원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이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0.2 해도 됩니다. 답은 11만 2,500원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2019년 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2019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5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으며 정액법 월할 상각한다. 정액법 공식은 내용 연수분의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입니다. 그러면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취득 원가는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는 없다 그랬습니다. 0. 그러면 1년에 100만원입니다. 1년에 100만원. 7월 1일 날 취득했다 그랬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지금 12월 30일이니까 6개월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건 1년치니까 100만원 곱하기 12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죠. 12분의 6 하면 5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11월 22일 A주식 100주를 일주당 300원에 취득하고 취득수수료 2,000원을 지출하였다.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11월 22일 날 분기하게 되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주 곱하기 300원 하면은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리고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합니다. 지급수수료 영업의 비용입니다. 2,000원. 대변에 현금 32,000원. 2018년 12월 31일 A 주식의 시가는 일주당 350원이다. 그러면 100주니까 곱하기 100주 해보겠습니다. 는 35,000원입니다. 3만원짜리가 35,000원짜리가 이익이 생겼죠. 평가이익 12월 31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5,000원 증가하고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이 5,000원 발생을 합니다. 2019년 3월 7일 날 일주당 37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주 하면 37,000원입니다. 분기하면 3월 7일 날 분기 차변에 현금 37,000원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은 3만원 5천원 더해서 35,000원이 되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2,000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A 주식의 취득원가는 32,000원이다. 3만원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은 37,000원이다. 3만원에다가 5,000원 더해서 35,000원입니다. 35,000원. 틀렸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3,000원이다. 3,000원이 아니고 5,000원입니다. 틀렸습니다. 2019년 3월 7일 A주식 처분으로 인식할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이익은 2,000원이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2,000원.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분개를 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 연수가 5년 연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건물의 내용 연수가 5년 연장되었다. 이런 경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고쳤다. 이럴 때는 수익적 지출로서 수선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19년 4월 10일 거래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2018년 12월 31일 매출 채권 잔액 400만원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400만원 곱하기 1% 0.01 하게 되면 0을 2개 지으면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 대손 예상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분기를 하게 되면 차변엔 대손 상각비가 4만원 되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 4만원입니다.
2019년 4월 10일 거래처 주 공인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원이 회수 불능되다. 그러면 4월 10일 날 분기를 하게 되면 대변엔 외상 매출금 6만원 회수 불능됐습니다. 대손 예상액이 4만원 있었으니까 차변엔 대손 충당금 4만원 상계를 시키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대손 상각비 2만원. 지금 문제는 2019년 4월 10일 거래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 4월 10일에서 발생할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만원이다.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첫 번째, 당기 발생분 이자수익 만원에 대한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분기를 하게 되면 미수수익이니까 차변에 미수수익 만원, 대변엔 이자수익 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2월 급여 미지급분 3만원을 인식하지 않았다. 차변에 급여 3만원, 대변엔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3만원. 원래 당기순이익이 10만원인데 이자수익이 있죠? 이자수익은 플러스 만원. 그리고 또 비용이 3만원 발생했죠? 요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만원. 하게 되면 11만원에서 3만원 빼면 8만원이 됩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8만원.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유형 자산 중 비품이 나와 있는데 비품 400만원, 이것은 취득 원가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가치가 하락된 건데 144만원. 제1기를 봤더니 취득원가 4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72만원, 1기째도 72만원, 2기째도 72만원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2기 때 감가상각비는 72만원이 되는 겁니다. 2018년 1월 1일 비품을 400만원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다. 1번. 비품의 잔존가치는 40만원이다. 이건 계산해야 되겠죠?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2번. 비품의 당기말 장부금액은 400만원이다. 400만원은 취득가액입니다. 장부금액은 400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인 256만원. 이 바로 장부금액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다. 72만원, 72만원 정액법입니다. 틀렸습니다. 당기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144만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이 144만원이고 감가상각비는 72만원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1번이 정답이 되는데 한번 40만원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입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고 취득원가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그리고 잔존가치를 40만원으로 했죠. 마이너스 40만원. 하게 되면 360만원 나누기 5 하면 72만원. 72만원이 1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재화의 공급이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는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품권은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진서는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속세금을 상품으로서 물품으로 납품하는 것은 조세 물납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수연, 주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주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해수는 건물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건물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현금 판매, 대금이 지급된 때. 현금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입니다. 틀렸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이건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고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습니다.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때가 아니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3번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제2기 확정 신고기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물어봤습니다.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공급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외상 판매가 1,500만원, 그리고 10개월 할부 판매, 할부이자 상대액 30만원 포함돼서 530만원, 그 다음에 견본품 제공액, 이 견본품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토지 매각, 토지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이 외상 판매와 10개월 할부 판매, 이자도 포함시킵니다. 도에서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1번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이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가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매입세, 이것은 관이가세자로부터 매입한 매입액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은 간이가세자로부터 매입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되었다. 이 문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상품 운반용 트럭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 500만원,
해당됩니다.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400만원 해당됩니다.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 매입사항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과 400만원 더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FAT 1급 제37회 필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